팩트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꼽으신 키워드 바로 풍덩 들어가 보죠. 장성철 소장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주 위험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시끌시끌해요. 네.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는 이것도 센데 문고리 육상시. 이거 맞는 말 같아. 야, 맞는 말. 아니, 남의 키워드를 바로 지지하시면 어떡해요. 반론을 좀 펴주셔야지. 아직 해결을 못한 게 있어요. 육상시하면 6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데. 6명, 숫자 6이니까. 달라요, 다 말하는 게. 6명의 명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 출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검찰 출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검찰 출신. 그러면은 이따가 6명의 명단을 나열하시고 장 소장님의 팩트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죠. 박홍근 대표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분이 검찰 출신 처음 어제 맞는데.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 변호사님께서 꼽으신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회에서 오늘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요. 어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 인사를 거론하면서 문고리 3인방과 육상시, 문고리 3인방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니까 빗대서 비판을 한 건데 직접 육성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조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장 소장님이 좀 반론을 펴주실 줄 알았는데 아까 육상시 바로 맞다 이렇게 동의해버리시니까 먼저 이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 어제 이렇게 보도들이 됐어요.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돌변하셨네. 아니 육상시 그런 얘기들은 맞는데 탄핵 얘기를 꺼낸 것은 정말 잘못된 부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당신도 조심해라. 당신도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이제 100번 양보해서 사적 채용이에요. 9급, 6급. 그런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합니까? 그리고 아는 지인들 와서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정농단 탄핵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비판을 넘어선 저주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님께서 너무 좀 심한 말을 하지 않으셨느냐 좀 아쉽습니다. 자, 선을 넘었고 도에 지나쳤다. 잘못됐습니다. 현 변호사님은요? 맞죠? 이 탄핵 얘기가요. 댓글 한번 보세요. 기사 밑에. 네네네. 엄청 나옵니다. 저도 커뮤니티 가끔 들어가 보거든요. 저는 댓글을 보면 기사 본 내용하고 헷갈려서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댓글을 민주당 최대한 안 봐야 지지자분들이 돼요. 댓글 많이 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수 커뮤니티에도 보면 2030 많이 우리 장성철 소장님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커뮤니티 있거든요. 네네네. 도배했어요, 도배. 댓글로. 댓글로 도배한 게 아니라 탄핵으로.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 효과다? 어쨌든 보면은 2030 남성들이 굉장히 어쨌든 주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전에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대부분 한 60% 70% 이상 지금 돌았었어요. 1번 이런 공정과 상식 문제, 인사 문제. 그다음에 또 비투를 감액해준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는 이제 채용 문제예요. 인사 문제. 사실은 20대의 가장 큰 고민이 취업이거든요. 취업인데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 알죠.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고 이런 게 9급 일반직 9급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어공이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은 보좌관 출신이라든지 당지자 출신 이런 분들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 보고 삼촌 좋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형 동생 그런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캠프에서 일했어요. 일한다면 가는 게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이 삼촌 작은 엄마
아유 뭐 40년치 형 동생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할 말은 없다 그러셨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탄핵은 좀 심한 발언이에요. 탄핵이라는 표현은 도를 넘었다. 네. 자, 국정농단은 그럼 그냥 내려와라 이럴까요? 그럼? 네. 하야 이럴까요? 너무해요. 탄핵이라 그러지 마. 아니 하야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좀 센 거 아니에요? 70일밖에 안 됐고. 탄핵은 강제로 끌어내는 거고 하야는 자진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민생을 안 챙겨요? 왜 사적 채용을 해요? 현 변호사님에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무서운 얘기를 막 던지시네요. 그러니까 도스태핑에서 적절한 발언이에요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자진하야. 자, 그런데 보통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과거에 우리가 대표 연설 생각을 해보면 여야가 막 이제 정말 첨예하게 다투고 있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막 고성 나오고 욕설이나 야유 나오고 그랬는데 어제 조용했어요. 장 소장님 왜 조용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얘기 나오면 강하게 네. 반박을 해야죠. 네네. 근데 그렇게 조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충성심이 없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그 당시에 좀 정말 어안벙벙하지 않았을까요? 어안이 벙벙해서 너무 세서. 설마 한 70일 지난 정권의 네. 대통령에게 탄핵 운운하려고 했을까? 저게 탄핵이라는 표현 맞아? 이렇게 반문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동의했다고? 아니 이미 여당 내에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 TV조선에서도 했잖아요. 뭐 여권 관계자 이러니까 뭐 박민영 대변인 나 아니다 이런 거 보면 네네네. 누군가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미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보도됐으니까 이미 이제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존경하는 현 변호사님 제발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를 갖고 여권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TV조선에서 보도한 건데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위기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차기 총선에 결국 많이 남긴 했지만 이대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다가 차기 총선에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들은요. 국회의원들은 생존 본능이에요. 본인이 일단 돼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K라든지 이런 PK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나 주변에 있는 의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에.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음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그래도 좀 믿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나중에 뭐 장관이라도 해야지 아니면 뭐 진입해야지 이런 분들은 해봐야 한 손가락 안에 들어요. 나머지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뭐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만히 대통령 지지해도 되나? 이 생각을 머릿속에다 하고 있는 거 그 연설 들을 때 그러니까 탄핵 나와도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궁예예요? 현 변호사님?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분들이 저녁 술자리에서 최순실처럼 이렇게 국정농단은 뭐 탄핵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대표 연설 자리에서 이거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성급하다. 자, 알겠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방송 인터뷰에서 하는 건 괜찮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하지만 아까 이제 장 소장님도 살짝 속내를 여당 의원들이 벌써 지금 충성심이 떨어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야유 안 지르고 고성도 안 지르고 그런 거죠. 그래요. 혼나야 돼요. 나중에 박수 칠지도 몰라요 또. 혼나야 돼. 자, 어쨌든 이제 직접 언급은 아닙니다만 탄핵이라는 표현이 거론됐고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됐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죠. 사적 채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처음 냈고 당연하죠. 오늘도 대표 연설에서 시작은 어쨌든 사과로 해야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대통령실과 미리 논의된 건 아니다. 무슨 사과를 논의해요.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은 사적 채용 논란이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을 해서 다른 결의 목소리를 냈고 또 대통령실에서 엽관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사과가 권 원내대표 개인의 사과로 좀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장제원 의원님이 정무 감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니 장애인 지금 반어법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반어법을 쓰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을 도와주는 말이죠. 대선 승리 헌신한 청년들의 역차별이라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분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눈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캠프에 있던 분들이 간다니까요. 이제 다 그래왔고. 그런데
하필이면 아빠, 삼촌, 뭐 40년 지인 다 보면은 다 어디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 어디 사장님, 뭐 어디 강릉에 무슨 사장님, 유력자의 뭐. 자제.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들이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검사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지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법방이나 아니면 협력위원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사람들을 알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소에 옛날부터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알았다든지 뭐 이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은데 검사직에 있으면서 지역을 다니다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사람들 자식들을 채용하는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근데 그중에는 또 뭐 1,000만 원씩 낸 사람도 있고. 고액 후원자. 네. 그러면 거의 이건 매건매직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물론 그 캠프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보면 특혜예요. 예를 들어서 네. 당에 있다가 보좌관에 있다가 하고. 우리 현역 의원이 가니까 내가 들어갔어. 내가 캠프 들어 그런 경우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당직자들이 또 파견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참모들인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걸 여기는데 내가 알던 뭐 강릉에 갔던 사장의 아들이 캠프에 들어간다. 그러면 비선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네네. 공식 조직이 아니에요. 네. 당이라든지 보좌관은 무슨 비선이에요?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캠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약간 구급은 막 들어가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공채 공무원들은 열불이 났잖아요. 아니, 그래도 박홍근 원내대표님이나 우리 현 변호사님이나 똑같이 뭐 그런 분들이 뭐 비선, 국정농단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 갑자기 궁금하네. 과장법. 우리 장 소장님 저 보좌관 출신이시니까 네. 처음 몇 급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 처음에 6급. 이분은 상당히 유력자의 자제인가? 왜냐하면 저는 사무처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로 시험을 되게 어려운 공채를 패스해서. 네, 고시 과목들 시험을 통과한 사무처 네네. 신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그러니까 당연히 6급 받을 그럼 이렇게 좀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좀 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거 많이 보던 거예요. 많이 정치권에서는. 저도 캠프에 뭐 몇 번 있었지만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 가요. 캠프에는 또 많은 지인분들이 오고 그런데 자꾸 이제 장제원 의원이나 아니면은 강인선 대변인이나 아니면 홍보수석이나 뭐가 문제인데요. 법으로 문제 없잖아요. 채용조차 다 지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거죠. 정서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 소장께서 네.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보좌관 2명 넣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기사가 많이 나서. 네. 그런데 이게 장제원 의원의 어쨌든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장제원 의원이 당시에 대통령실 인사를 본인이 다 완전히 꾸렸어요. 장제원 의원을 통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소문까지 났었고. 그래요? 그건 문제 아닙니까? 왜 문제예요?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 부적절한 사람을 집어넣냐 마냐 이거는 나중 문제고 장제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 거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에 자기 4급 보좌관 2명을 넣은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소개만 한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근데 이것은 비일비재해요. 정치권에 있는 보좌진들이 대통령실 많이 갑니다. 맞죠, 현 변호사님? 많이 가죠. 네. 많이 가는데 네. 그럼 장제원 의원이 뭐 보좌관 뭐 한두 명 갈 수는 있어요. 힘 있는 의원들은 가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인사 책임자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인수위원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당선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냥 바지였다는 얘기예요. 아무 힘이 없는 실권이 없는. 실제로는 실권은 다 장제원 의원이 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권선동 의원도 장제원 의원한테 압력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압력이라 넣었다는데 받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생각 안 하는 만큼 장제원 의원이 센 거죠. 네. 권성동 의원은 약간 어찌 보면. 그래서 약간 섭섭하게 얘기한 게 한 7급 정도 줄 줄 알았는데 9급 줬어. 그렇죠. 이제 이런 섭섭함이 있었던 거죠. 그걸 냉정히 따지면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권성동 의원조차도 자기가 저 대통령실에 넣으려면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보면 한 사람이 다 지지는 않아요.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수석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인사수석 되기 전이니까. 근데 완전히 장제원 의원이 원탑이라는 얘기잖아요. 권성동 의원조차도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고 보면 장제원 의원이 그 당시엔 굉장히 실권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쨌든 당선인 비서실장. 근데 이제 5월 10일 공식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 공식 조직이 꾸려진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세요? 장제원 의원이 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권성동 의원이 세다고 봐야죠. 네. 원내대표와 당대표직을 다 같이 갖고 있으니까 센데 장제원은 어쨌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 장제원 의원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해명이 잘못된 것 중에 강인선 대변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뭐라고 해명을 했었냐면 캠프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경력만 가지고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이 불공정이다. 네네네. 이런 식의 해명을 했거든요. 본인은 캠프에서 뭐 했어요? 네. 안 했잖아요. 네. 본인은 조선일보 기자라는 경력 갖고 대통령실 대변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불공정이네요.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화된 말로 해버리니까 자기 부정까지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빨라요. 물어볼 게 진짜 많은데 다음 키워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 당고르상 디자이너 딸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경기도에 배일범 씨를 5급으로 사적 채용한 것들은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했네요.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장 소장님의 키워드예요. 네. 거기 섞어서 또 얘기해 주시죠. 연결이 되면.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도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당이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도 자당,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다. 이게 문제예요. 갑론을박 중입니다. 직접 들어보죠. 네. 저는 검찰들이 대부분 다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파악했는데 이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참 좋은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바둑에서 꽃놀이패라는 게 있는데 그 입장으로서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확실한 리스크인 건 틀림없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죠. 네, 지금 뭐 당대표 후보로 같이 출마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확실하고 당 전체가 여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 국민의힘 쪽의 꽃놀이패 아니냐. 자,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른 의원님이 제가 보기엔 선을 넘고 있다고 봅니다. 선을 넘고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방송에 나가서 뭐 변호사비 대납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무료 변론이 말이 되느냐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분당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대선 경선 때도 뭐 대장동 가지고 구속된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계속 나왔던 얘기죠. 계속 얘기했던데 그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서로 뭐 풀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하나도 안 푼 거죠. 그때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내 경선에서 사실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야 돼요. 선거 과정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다 고소고발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저도 한 고소 4-5건 당했어요. 근데 이게 매일 조사받으러 다녀요. 처음 문제가 나왔던 거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장동 이간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대부분 고소고발하고 지금 이제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뭐 경찰 검찰이 지금 어쨌든 누구를 타겟으로 수사한지는 뻔하거든요. 결과도 저는 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당내 경쟁에서 지금 당대표 하겠다라고 나오신 분이 어찌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경찰 검찰 보고 계속 뭐 수사해라. 어찌 보면 뭐 빨리 아웃시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당 당대표 나온 분인지 야당 당대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아마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른 의원님의 일관되고 소신 있는 말과 행동에 아주 깊은 감동과 감명을 받고 있다.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요? 말씀드립니다. 반합법인 같은데. 진짜예요. 진정성 있는 말입니다. 진정성 그러니까 있다. 지난 뭐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도 뭐 구속될 거야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니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정말 목 밑까지 와 있어요. 실시한다. 그렇죠. 지금 검찰하고 경찰에서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과 가족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젠가요? 검찰인가 경찰에서는 법인카드 써가지고 전당대회 전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은 밝히겠다 그랬죠. 8월 중순쯤 발표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그때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정치적인 판단은 차후로 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가진 사법적인 리스크가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그것이 진보 진영을 몰락시킬 수 있는 진흙탕에 빠지게 만드는 되게 위험스러운 선택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강한 지지나 혹은 강한 반대를 하지 않는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 또 저 같은 시각에서 보면 궁금한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실제하는가, 얼마나 실제하는가. 우리가 늘 들은 게 대장동, 네. 뭐 백현동, 네. 성남 FC, 네. 법인카드 남용. 근데 이게 지금 뭐 경찰은 발표한다, 검찰은 수사 중이다, 압수수색했다 계속 나오는데 나오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절대 결백하다 이런 입장이고 또 지금 서른 의원 쪽은 이거 아주 위험하다 이런 입장이니까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실제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근데 뭐 이게 선거 때도 계속 나온 거잖아요. 네, 계속 나왔죠. 수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뭐 전당대회 앞두고 이걸 발표할 이유가 있느냐 이 생각 드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수사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요. 야당 정치인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제가 보기에 수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 관련해서 계속 수사로 몰아치고 있잖아요. 뭐 국정원 전 정부 다 나섰어요. 국정원, 뭐 검찰, 뭐 해경, 통일부, 뭐 국방부 다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야당 정치 지도자, 당대표가 됐고 뭐 차기 이제 출마도 예상되는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하겠죠. 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할 거고 아마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엮으려고 할 텐데 근데 이 리스크를 가지고 야당 내에서 네. 이거 문제 있다고 오히려 검경이 이 수사만 하는 거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리스크 있으니까 당대표 안 된다 문제 있다 오히려 여당의 지금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걸 도와주는 셈이거든요. 그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자꾸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라는 뭐가 생각이 들어요. 뭐가? 현실적으로 지금 뭐가? 아니 그 대장동이라 그러면 하나하나 얘기할까요? 대장동이라는 거 배임 여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 내용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고 검찰하고 경찰이 지금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한 건이라도 기소가 되면 민주당의 당원 80조에 의해서 네. 기소가 되는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요. 6건 중에 한 건이라도 그리고, 기소가 되면. 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윤리심판원에다가 제소를 하게 돼 있어요. 제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는 그냥 당연히 정지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당대표 돼봤자 당대표직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법조인이니까. 이게 저 국민의힘처럼 네. 막 당대표도 막 윤리에서 쫓겨내고 대법원 확정된 사람은 3개월인데 지금 경찰 수사 중인 사람 6개월 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 정도 있지 않고요. 지금 규정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겠지만 사무총장이 뭐 부정부패나 뭐 뇌물수수 이런 걸로 기소됐을 경우는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고 윤리위에 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일반적인 당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당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각급 당직자 당대표죠. 그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요? 당직자라 그러면 아니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시키는데 당대표를 정지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규정도 보면요. 아니 사무총장이 어떻게 당대표 직무를 어떻게 정지시킵니까? 네. 국민의힘도 애초에 그 윤리 규정에 보면 당대표는 애초에 징계 대상 염두에 안 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분도 당대표가 하고 최고에서 바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뭐 당원이니까 뭐 원외 협의 당협위원장이니까 징계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잘못된 해석 같은데. 안 맞나요? 두 분의 해석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장 소장님 안 나오시니까 오늘 마무리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컷오프 그리고 본선 진출 3인방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3인방 누구를 예상하세요? 맞추면 커피 쿠폰 하나 주시고요. 드립니다. 이재명, 박용진, 서른 이렇게 3명 꼽아봅니다. 이재명, 박용진, 서른. 네. 현 변호사님은요? 저는 박용진, 박주민. 이재명. 그거는 상수고. 얘기 거의 상수다. 네. 확실하다. 아니, 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 우리 당은 단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물론 최종심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정치 탄압이나 이런 경우는 또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는 게 정치 탄압입니까? 국민의힘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처럼 선거 이긴 당대표를 지금 판결 되기도 전에 쫓겨나고 당대표라도 잘못하면은 징계하는 국민의힘의 건강함을 부러워하십시오. 자, 하나 더 여쭤볼 거예요. 네. 지도부의 최고위원도 있잖아요. 17명 나왔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고 성적 상위권. 정청래. 정청래? 네. 1위. 1위. 1위.
장경태. 장경태. 친하냐? 야,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우린 친소관계로 네. 방송에서 일이 막 주고 그러지 말자고요. 네. 냉혹하게. 저 냉혹하게 정청래. 장경태, 정청래. 자, 다음 주 목요일에 보고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상이냐 벌이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맞추면 드려야죠. 네. 자,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변호사와 티격태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